자, 요번에 이제 볼 게 이제 뭐냐면 그 청라 사회경제적인 변화 부분이에요. 18세기 후반 정도 보시면 돼요. 17세기에서 18세기 후반 정도 되는 건데 내용 보시면 뭐 명말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냐면 명말 총초와 연결돼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서브노트에서는 내용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 내용이 좀 간략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심화 규제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자 심화 규제 493페이지 펴보세요. 494페이지인가요? 좀 뒤에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 495페이지 펴보세요. 495페이지. 자, 농촌의 이제 지주전호제 관계 변화를 좀 볼게요. 성격 보면 이제 신분적 종속적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로 전환되었다. 근데 이 말이 뭐 송나라 때도 나오고 명나라 때도 나오고 청나라 때도 계속 나오죠. 그럼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상대적으로 볼 때 전시대보다 좀 더 강해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건 뭐 그 이런 말 표현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계에서도 다른 표현에서도 적용될 수 있죠. 왜냐면 역사라는 게 딱딱 떨어지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간 더 우세한 것을 할 때 이런 식의 이제 뭐냐면 표현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분적 종속적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도 어떻게 더 강화됐나 이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영정권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내용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영정권은 영구히 뭐냐면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전 시간에도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때 전자는 받전자가 아니라 경작할 전자예요. 그러니까 경작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예전에는 경작권은 세습이 안 됐는데 세습이 이제 된 거야. 그래서 일전 양주제에서 경작권이 분리 나갔는데 명나라까지는 아직까지 매매까지는 돼요. 그렇지만 세습은 안 됐거든요. 근데 세습이 되기 시작했다. 청나라 때부터.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뭐 도지권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권룡제 때는 지주가 전호에게 사적인 형벌을 금지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명문화시켰고요. 자,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전후에 자립성 강화, 부업에 종사했고 다른 일로 해도 이제 할 수 있고요. 항저운동도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자,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 항저운동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국가 권력이 항저운동을 탄압을 했어요. 지대학 권력에서. 그래서 이거는 지정훈제 실시 이후인데 왜냐하면 부세가 곧 지세죠. 모든 세금이 지세와 연결됐기 때문에 이 항저운동은 그 당시 아, 국가가 탄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 항조 운동하고 항량 운동이라는 차이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항조가 있고 항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조라는 거는 지주하고 소작인 간의 대립에서 나온 거죠. 이거는 지대 때문에 그래요. 지대. 그러니까 소작료 때문에. 소작인들 입장을 때는 지대가 땅을 빌린 대가가 너무 비싸면 소작료 비싸면 그냥 항고한 거지 항조고요. 그리고 항량이라는 건 뭐냐면 지주하고 국가 간의 대립에서 나온 거야. 네, 항량운동은 이건 국가가 이제 지주한테 땅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부과하죠. 지세를 부과하죠. 근데 지세가 너무 많으면 지주가 이제 국가에게 항량운동에서 지세 거부 운동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지주 소작인은 누구 편을 드냐? 국가 편을 든 게 아니에요. 소작인은 지주 편을 들어 대개 보면. 왜냐하면 항량이 그러니까 지세가 어디에 전가되기 때문에 되게 지대에 전가되기 때문에 지주와 소작인들이 한편에서 국가와 대응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 항저 운동 때는 국가 입장 볼 때는 지주 편을 드는 게 돈이 되기 때문에 왜냐 지세는 다 지주주 되잖아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소작인보다 국가의 편을 드는 거죠. 자, 이런 형상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지만 성나 때는 더 강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예전에 지정문제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 지주 전호제 간의 어떤 종주적인 신분관계가 폐지됐다. 이걸 예전보다 더 그런 관계들이 없어졌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청나라 때도 인구 증가와 인구 이동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사천, 운남, 강서 지방으로 이동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잘 안 가는 지역. 특히 사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뭐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돼요. 그래서 사천의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천이 청나라 때는 곡창지대죠. 여기 곡창지대요. 예. 그래서 사천 지방이 개발되면서 곡창지대로 번번을 했다. 예. 요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외의 지역에도 대만이라든지 19세기 이후에요. 19세기 이후에는 대만이나 그 만주 지역까지 인제 이동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만주 지역이 지금 곡창지대가 된 거는 19세기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인들이 많이 이제 이주해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엔 또 봉건지대도 풀리고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제 흡사한 농경지의 인구 부양이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병방까지 막 개척을 하게 돼 청나라 때는. 그래서 인구가 뭐 4억까지 막 증가돼요. 4-5억. 그리고 구황작물까지 재배를 해서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농경지 증가나 구황작물을 통해서 식량 생산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 증가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9세기 때 사회 분화의 원인이 된 거야, 식량 부족이. 자,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상업적으로 보면 자, 사회 안정과 농업 생산의 증가. 그 어느 정도 이제 초에는 모르겠는데 강의 결용 옹졸을 거치면서 사회 안정이 이루면서 농업 생산이 증가됐고요. 뭐 중소도시인 진과 시가 발달됐다. 또 대표적인 상인 집단들은 예전 상인 집단 명나라와 똑같아요. 상서, 시안, 여긴 안 나와있죠. 양주, 시주 이런 상인도 있고 다만 눈여겨볼 게 뭐냐면 건룡 때부터 강동 13행 이걸 이제 공행이라고 하죠. 이런 상인 집단도 있고요. 자, 그리고 명나라 때 자본주의 경영 방식이 약간 뭐냐면 예속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선대 역할을 하는 선대제 아래에서 그 물주 역할을 하는 그 당시 상인들이 좀 그 직공들이나 농민들 착취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그 뭐냐면 청나라 때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볼 때 평등한 관계로 전환됐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포도상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포도상은 그 일종의 선대제 아래에서 그 당시 뭐냐면 상인 물주 같은 역할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대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선대제 아래에서 그래서 이제 원료의 차용과 필요한 자금을 먼저 지불해 주고요. 집기를 공급하고 그걸 통해 영세한 생산자를 통제를 했는데 요런 것들이 인제 뭐 견직업이나 면직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에도 등장해요. 그 대표적인 게 당상이라는 사탕수수 재배에도 등장을 하고 그런 건데 자 근데 이런 관계들이 인제 아까 말한 것처럼 예전처럼 예속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그때 평등한 관계적 어떤 전환됐다. 어 그래서 이제 작은 물줄을 대주는 사람들과 그 포도상과 그 밑에 있는 그 농민과 직인 간의 관계가 예전처럼 상하 관계가 보다는 상대적으로 평등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작방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작방은 그 명나라 때 소주와 항주 시대 소주와 항주에 그 그 당시 견직물에서 등장한 메뉴표지 있죠. 공장제 기계공업, 공장제 수공업이죠. 예. 공장제 수공업을 좀 더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여기는 이제 견직물 사직업이죠. 비단사자니까 이게. 예. 그래서 대량의 자본과 원료, 집기를 소용하는데 일단은 이 당시 이제 내용을 보면 그 작방이 있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소기호, 낙공, 소기호, 작방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공장제 수공업 아래서 예전에 기호가 있었잖아요. 기공이 있었고 이 기공이 낙공이에요. 여기서는요. 기호가 기공에게 공장을 이제 만들어 놓고 고용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비슷해. 근데 이 기호 위에 작방이라 해 가지고 이런 사업가 기호에게 여러 가지 원료나 자본들 집기를 대여하는 사람이 있어. 어 상이 인제 좀 약간 위에 있는 그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방이 그 자본과 원료 집기를 소유하고 대여를 하면 기호가 만들어 가지고 공장에서 그걸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기공을 고용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예. 그리고 인제 이걸 다시
그 생산물이나 이런 것들 작방을 넘기고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명나라부터 좀 더 좀 작방이라는 큰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메뉴표처에 개입을 해서 생산 과정을 통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청대에서 금융업이란 정장이 있었고 이런 것들 은행 구실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업조합인 행과 자계는 방이 있어서 금융이 발전됐다. 요 정장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은행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다고 그래요. 은을 다루는 행, 그 정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장이라는 말에서 은행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어 상업의 한계를 보면 대개 보면 고용 공인인들이 정부의 통제와 행행의 속박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못했고 이 축적된 자본들이 농경지를 구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인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업자본과 산업자본들이 다른 산업이나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농경지를 구입했어. 그러니까 지주가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자산금이 몰락했고 생산수단에 투자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비 자본화돼서 쓰여졌다. 다른 데로 이제 발전시켜서 쓰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농촌 사회 변화가 가속화돼서 그 당시 인구 이동이나 사회 불안 등을 통해서 산업에도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줬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지배층의 모순과 농촌 사회 밀란을 그 동영을 볼게요. 자, 이것도 인제 그 관련된 내용이 밑에 있는데 요거부터 보고 좀 하죠. 자, 동요 원인은 행정 운영의 비효율 능력, 침체, 과거 시험 모순. 이 과거 시험 모순이 왜 나타났냐면 그 당시 인제 그 신사계층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과거에 합격한 나이가 50대 정도 돼요, 대부분. 50대인데 평균 연령이 낮을 때도요. 그때 당시에는 50대에 합격하면 인제는 뭐가 있어요. 그때 무슨 얘네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어요? 자기가 이제 한 30-40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어떻게든 본 좀 뽑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실제 그 정치는 일반 밑에 하급 관료나 서리들이 하는 거고 행정 능력은 자기는 팅자팅자 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안일주의로 나타나게 됐다, 공무원 사회에. 그다음 청부 가세에 위한 농민 착취. 그래서 청나라 때 들어가면 이 당시 그 신사계층들이 어떤 역할까지 하게 되냐면 농민들에게 세금을 대신 납부한다고 해서 걷어놓고 그걸 일부 납부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자기가 띄어 먹어.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고 세금을 납부해 주는 거야, 반강제적으로. 그래서 인제 이런 문제점이 등장을 했고 그다음 팔기병의 무력화, 오랜 평화 기간이나 그 당시 초창기 때 받았던 기지를 처분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인제 뭐냐면 경제 능력이 없으니까 군사적 능력도 당연히 없겠죠.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기지를 바탕으로 해서 어 그 당시 군사적인 어떤 무장도 하고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나라 중기 때 들어가는 팔기병이 거의 쓸모없게 돼요. 형식적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상류사의 사치풍조들이 일반 서민들이 인제 학대돼서 물가 폭등 같은 것들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이게 인제 제일 중요한데 자,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의해서 정체된 농업. 그러니까 멜델슨이 얘기한 것처럼 인구는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나는데 그 식량은 산술급 수준으로 늘어나는 그 갭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인제 사회 문제점이 등장했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집약적인 농법을 도입을 하고 등등 했지만 그게 잘 안 됐고요. 오히려 인구에 비해서 경쟁 병력이 미비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장자상속제 부재로 토지가 세분화돼. 그래서 이게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산업혁명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노동력이 산업혁명 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던 영국과 달리 장자생속제가 군분상속이에요, 명청시대 때.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세분화되고 결국에는 이걸 바탕으로 강작을 못하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강작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업자본가들이 등장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자본력 형성에도 큰 문제가 되죠. 산업자본으로 넘어가기 힘든 구조도 있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19 세기 들어가면 갖가지 밀란이 일어난 거야. 여기에 뭐 천수교 반란도 있고 그다음 청진의 난도 일어났고요. 대만의 백령고도의 난, 각각 해적도 되게 많았어요.
자,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여기에 좀 눈여볼 게 이제 해와 교가 있죠. 해와 교. 그래서 중국에서는 해당이 있고 교당이 있어요. 되게 보면 청나라 때 해당과 교당이 있는데, 되게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성격이 있는 교당이 강해요. 교당. 그 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강해. 사회 집단적인. 이 교당은 종교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교당 세력들이 백년교도의 난이라든지 위화단 이런 것도 다 교당이에요. 예. 근데 이 교당 세력들은 백년교도처럼 반청 집단도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위화단처럼 친청 집단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당도 있고요. 해당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얘네들은 이제 반청 집단에 나온 거죠. 얘네들 자체가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이제 그 천수교다 여기 천수 앞에 있죠. 삼합회, 천진회 등등이죠. 자, 이런 해자가 붙은 건 다 반청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강남 중심으로 발달이 됐고 원래는 반청을 목적으로 만든 결사 조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결사 조직 비밀 조직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중국인들이 한족들이 모여가지고 결사라는 걸 청나라 정부에서 막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밀 조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들은 반청 운동을 꾸준히 전개했고요. 나중에 태평천국 운동 때 이 해당 세력들이 개입하면서 반청적 성격을 띠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해혁명이라든지 그 전에 혁명운동할 때 이 해당 세력들이 많이 참여해요. 예.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반청 집단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예. 근데 이제 이들이 점점 뭐냐면 원래 본질은 반처졌지만 조직을 운영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잖아, 돈.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갖다 팔아. 그 중에 뭐 아편 팔고 그러면 그 아편 팔면 이제 이걸 좀 그 보조해 줄 수 있는 보디가드도 필요하고 그죠. 그리고 암흑색에 빠지고. 그래서 나중에 변질돼서 청나라가 망한 후에는 반청 집단이 아니라 얘네는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지금 조직 깡패가 되는 거예요. 조직 그래서 깡패 조직이 돼서 지금도 그 후손들이 있어요. 삼합회 그런 것도 예전에 해당 조직이었거든요. 예. 자, 뭐 하여튼 이런 이제 밀란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앞에 팔기병 가지고는 그걸 진압을 못하죠. 한용도 이제 그 당시에 쓸모가 없고 그래서 지방 유력자 신사 계층들이 그 당시 한용이나 제가 말하는 노경이죠, 노경. 예.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팔기병이나 노경 부대는 쓸모없게 되니까 지방 유력자들이 한용과 단련을 이제 뭐냐면 진압을 했어요. 예. 그리고 노경 부대가 있다고 했는데 노경 부대도 거의 이제 그 당시에 쓸모가 없었어요. 얘네들이 주류야. 그래서 한용과 단련을 했는데 이들은 지방 신사층들이 주류했죠. 그리고 태평천국 운동도 진압할 때 상군이나 해군 조직도 이 한용과 단련해서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인 관료들의 입지가 강화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거는 그 뒤에 좀 설명하겠지만 뒤에 설명하겠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갖고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밀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탕진되고 이런 게 뭐냐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치용적 학문이 다시 부각이 돼요. 그래서 상주공약이 등장하면서 이 상주공약의 경제 성격이 더 강화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안팎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하면서 이런 학문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은 극문학파 계열, 공양학파 계열 있는 위원, 뭐 공자진 뭐 등등 그런 사람인데 요거는 좀 약간 좀 읽어볼게요. 1376번. 자, 청조사회가 오타네요. 자, 청조사회가 안정을 이뤄가자 이러한 체제 이한 현상을 민감하게 반응해 변화를 지향한 지식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경전의 고증이나 훈구학을 중심한 기존의 한학의 변화는 중심한 한학으로는 그 역사학을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그 병역의 사상을 근문학을 흥기시켰다. 또 현실을 직시하고 실제 문제를 연구하는
경세 치용학을 주장했다. 그래서 청나라 말기 때 얘기한 거죠. 이러한 청주의 쇠퇴에 수반되어 나타난 위태로운 제반 현실에 대한 비판 위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서양의 위협에 대해서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위원, 공자진 이런 사람들이죠. 등으로서 현실적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했지만 개혁의 기운을 양성하는 데 일조했다. 상주 공양파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인제 관련된 내용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백년교도의 난인데요. 일단은 이제 서브 노트를 좀 볼게요. 요 앞부분 이제 했고 자, 백년교 반란과 청주의 대응 보면 권룡교 말기에 뭐 천수교 반란, 그다음에 천진의 인상문의 농민 반란, 기주의 모주 반란 등등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 그 뭐냐면 썼던 것이 백년교예요. 뭐 백년교는 가경제 때 일어났다고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권룡제 때 일어났다 보시면 돼요. 권룡제 때부터 준비를 했고 가경제 초기 때 일어났는데 요 가경제 초기 때는 4-5년 동안은 실제 통치는 권룡제가 했어요. 권룡제가 자기 그 할아버지 강희제가 60년 동안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60년 통치하고 나고는 물러나니 죽으니까 자기 할아버지만큼 더 통치할 수 없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물러나고 자기 아들인 가경제를 세워놓고 상황 정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요때 당시에는 권룡제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경제 초기 때니까. 백년교는 그 사상적으로 뭘 바탕으로 하고 있는 종교냐면 예전에 얘기한 미륵불, 미륵 하생 사상을 바탕으로 한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여기 나와 있죠. 말세가 곧 도래하고 미륵이 나타나 중생을 구원하면서 무생부모가 주재하는 참된 공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무생부모는 얘네들이 얘기하는 그 참된 공양, 진앙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그 뭐냐면 부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육친을 맺어진 부모가 아니라 얘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같은 부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들은 반국가적 반란 집단을 반모했다. 그래서 백령교도는 삼성 교계지역, 호북, 삼성, 서천인데 이 지역은 예전에도 명나라 때도 문제가 있었던 지역이죠. 대부분 상맥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잘 미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권령 후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유포됐고요. 호북성에서 최초의 반란이 일어나서 상서, 사천, 삼성 교계 지역과 산악 지역, 서남부, 감숙, 동남부 산악 지역까지 확대돼 나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이들은 반청적 성격이 띠고 있어요. 반청적 성격이 띠고 또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백령교도에 나일 때 변발을 안 하죠. 변발 안 하고 장발을 해요. 그 청나라 사람들이 머리 스타일 가지고 얘가 청나라와 가까운지 아니면 청나라와 반대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되게 변발을 하면 청나라 집에서 수용하겠다는 거고 장발을 했다는 건 장발은 한쪽 스타일이죠. 머리 기르는. 그래서 이제 이건 너희들한테 개겨보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장발을 했기 때문에 이걸 무슨 난이라고 하냐면 장발의 난이라고 해요. 장발의 난. 그래서 요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청주의 대응과 영향 아까 얘기했처럼 이 당시 그 당시 그 정식 군인이었던 뭐 만주 팔기나 노경들은 실제로 힘을 못 썼어요. 되게 단련과 항용을 통해서만 했는데 되게 신사 지주 계층들이 했고 그래서 이때 만주 팔기병의 무력함이 드러났다. 하인, 하인의 민간 무장 세력인 한용이나 단련의 역할이 돋보이게 되면서 한인 관료들의 입지가 점차 강화되고요. 이런 입지 강화는 나중에 태평천 운동을 하면서 더 강화되죠. 더욱이 청조는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국가 예산 3분의 1에 해당하는 군사비를 지출하면서 이후 안성적인 재정난을 허덕이고 사회경제적 쇠퇴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반란을 진압하는 배경이 뭐냐면 또 그 당시에 이제 얘네들이 특징이 반란이 일으키면서 되게 민중들하고 같이 이제 엮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중들하고 얘네들 반란 세력들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보채라는 걸 만들었어. 일종의 전략촌을.
만들어 놓고 경변 총야 정책을 하죠.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경변 총야 정책은 주변을 비우고 그 많은 사람을 전략적으로 소개시키는 거죠. 그 주변을 다 불태우고 전략적으로 소개시키는 건데, 뭐 나중에 공산당 토벌할 때도 그렇게 인제 좀 했던 건데, 자 요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없네. 제가 예전에 보채가 이렇게 올려 놨는데 요걸 제가 판을 바꾸면서 바꿨나 봐요. 예 없네. 예. 자 하여튼 그 아틀란타 중국사에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자 그래서 보체라는 방어 시설을 만들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청나라 때까지 이제 청나라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아편 전쟁 볼게요. 자 이때 이제 아편 전쟁부터 일종의 근대라고 보죠. 물론 이제 중국 애들은 이제 부정을 하지만, 예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 아편 전쟁으로 개항해서 이제 근대로 이제 포함시켜 놓죠. 자 요거 아편 전쟁 보기 전에 뭘 보냐면, 그 당시 중국학계나 그다음 서양학계 등등에서 논의했던 근대의 어떤 시각,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 근현대를 보는 시각.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에 언급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동영상 심화자를 좀 볼게요. 자 먼저 제일 중요한 중국 공산당 시각이에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되게 역사에서 현재주의를 강조해. 그래서 현실 정치와 역사를 정책을 현재주의 입각에서 역사에서 찾고 거기 역사학을 인용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역사학이 정치에 종속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정책을 할 때 역사학도 영향을 미쳐갖고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이런 식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사를 만들어내. 예. 그래갖고 이제 잠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자 초창기 때 이제 많은 지배했던 게 모택동 시각이야. 중국 공산당이 거의. 예, 모택동은 아편 전쟁 시기 때부터 중국 사회를 외국의 자본주의, 제국주의 침입으로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규정하고, 그래서 외국 자본주의 침입으로 반식민지 제국주의가 나타나죠. 이때 반식민지는 형식상은 독립국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는 거야. 그리고 자본주의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지만, 근대성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봉건적인 어떤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봉건 사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모택동이나 중국 공산당은 공식적으로 이 사회를 반식민지 반봉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요걸 타파해서 중국 공산당이 반제국주의 투쟁과 반봉건 투쟁을 한 거죠. 그래서 반식민지 사항을 타파해서 그다음에 반제국주의를 했고요. 반봉건 사회를 타파해서 반봉건 투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보는 근대화 시각은 뭐냐? 신해혁명에서 1919년까지 5.4 운동까지는 그러니까 신해혁명에서 1919년 5.4 운동까지 부르주아가 지도하는 부르주아 민족주의 운동, 구민족주의다. 그러니까 신해혁명 자체를 구민족주의 운동이라고 보죠. 그래서 여기 단계까지는 얘네들을 근대라고 해요. 신해혁명에서 5.4 운동 이전까지. 그리고 5.4 운동에 포함해서 5.4 운동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5.4 운동까지는 5.4 운동이 아니라 5.4 운동 이전까지죠. 예. 이전까지 부르주아가 주도를 했고 5.4 운동 포함해서 5.4 운동 이후까지는 프롤레타리아가 이제 주도하는 부르주아 공산주의, 지도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로서 이제 신민주주의 혁명 단계로 본다. 자, 여기가 부르주아가 아니라 프롤레타리아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지도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혁명, 신민주주의 혁명 단계로 인식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리해서 얘기하면 여기까지. 어,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걸 그걸로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화이트보드 정리할게요. 예. 좀 두꺼운 걸 사야 되겠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얘네들 근대를 어떻게 인식하냐를 좀 볼게요. 아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 중국 공산당하고 대만학계 시각이 이제 다른데, 일단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신의 혁명 있죠? 이 신의 혁명은 얘들 눈에 볼 때는 이거는 그 부르주아 혁명이야. 예. 그 다음에 오사운동 있죠? 오사운동. 이 오사운동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야. 자, 그래서 요 오사운동 전까지, 오사운동 전까지는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 근대라고 해요. 근대. 요 오사운동부터 해서 여기까지 뒷번에 현대로 넘어가죠. 현대. 네. 자, 이 시각이고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국민당은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시각, 공산당 시각이고, 국민당은 이제 어떤 시각을 보여주고 있냐? 얘네들 입장 볼 때는 오사운동부터 신해혁명 중에 신해혁명을 더 강조하죠. 그래서 오사운동을 이렇게 보고 여기까지가 근대고요. 신해혁명 이전까지는 근대라고 하고, 부르주아 혁명은 안 보죠. 얘네들은 안 보고 정계층이 참여하는 혁명을 봐요. 국민당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요부터 신해혁명부터 해갖고 얘네들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현대라고 봐요. 그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만에서는 신해혁명을 더 강조한 반면에 그 당시 공산당에서는 신해혁명보다 오사운동을 더 강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있고, 그리고 나서 푸에트혁명기에 얘네들의 이제 논리는 푸에트혁명기에 아이고. 자, 반봉건, 그 다음에 반봉건 반제국주의 투쟁을 펼치면서 누가 공산당이 그러면서 1949년에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반봉건 반제국주의 투쟁을 마무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자, 이게 중국 공산당의 그 모태똥의 시각이에요. 중국 공산당 모태똥의 시각. 다시 이제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는 그 연약성 때문에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선진적인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지도해서 신해혁명 이후에 1949년에 사회주의 이행을 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중반적인 내용이고, 구체적인 개혁 개방 이전과 개혁 개방 이후에 또 차이점이 있어. 요걸 좀 비교를 해볼게요. 중국 공산당에서 보면 개혁 개방 이전에는 개항부터 오사운동 근대를 어떻게 이제 보냐면 태평천국 위하단 신해혁명, 그래서 이제 아래로부터 지향을 강조해요. 그래서 3차 혁명 고조선이라고 강조하죠. 그리고 오사운동 이후 중국 공산당이 이끌었던 거죠. 자, 이때는 반식민지상이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중심으로 반제국주의 반대 반봉건주의 투쟁으로서 사회주의 혁명을 달성했다. 1949년. 그때 이제 혁명 주체로서 아 제가 안 바뀌었나고, 네, 다시 이제 할게요. 안 보였나 봐요. 예, 이걸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보이죠? 예, 네,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개혁개방 이전에는 아까 아래부터 지향 3차 혁명 고조설 태평천국 위하단 신해혁명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식민지 상황을 봤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그 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 해서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투쟁으로 사회주의혁명을 달성했다. 이게 이제 모태똥 시각이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개혁개방 이전의 시각이에요. 아까 전에 설명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근데 개혁개방 이후부터는 이제 뭐냐면 달라져요. 쌍선설을 강조해. 쌍선설은 뭐냐면 예전에 아래로부터의 지향만 강조했잖아요. 아래로부터 지향 강조했는데 위로부터가 아래로부터의 지향을 같이 연결시켜. 두 가지 흐름을. 그래서 혁명 단계 4단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흐름은 양문동 범법자강 청조 시정, 청조 신정이죠. 강서 신정까지고, 아래로부터 흐름은 계급투쟁을 해서 종조의 3차혁명 있죠. 태평천국 의하단 신혁명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볼 때 그래서 4단계에서 위아래 흐름을 같이 이제 뭐냐면 쌍서서 입각해서 주장을 했는데, 근데 형식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했지만 여기를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다고 보면 돼요. 위로부터 흐름을 왜 강조하냐? 그 이유가 있어요. 체제내의 개혁을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공산당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갖고 하는 게 아니라 공산당 안에 한 체제 안에서 자본주의라는 걸 요소를 받아들였잖아. 그러면 역사도 그렇게 변주를 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항상 역사를 현재 문제에 대입시켜갖고 정치에 예속시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요 위로부터 흐름을 상당히 강조한다. 그래서 양문동 범법장과 청조 신정, 강서 신정이죠. 그래서 최근의 문제는 요 밑에보다는 요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 양문동 범법자가 청조 신정. 왜냐하면 지금 중국 근현대를 전공하신 많은 분들이 예전에 일본을 갔지만 요즘에는 그 중국 공산당 국민당 그 중국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개혁 개방 이후부터 근대도 바뀌었지만 또 오사운동 현대 시각도 바뀌어요. 그래서 일단은 밑에 위에 있는 개혁 개방 이전의 관점도 강조하지만 여기에다가 하향적 관점 외에,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외에도 상향적 관점을 더 넣어요. 거기에 누가냐면 노동자 농민화의 소부르주아 지식인도 뭐냐면 같이 혁명에 참여했다. 이게 상계 대표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현재적 문제와 연결돼 있죠. 예. 소부르주아 지식인도 이렇게 연결시킴으로써 뭘 했다? 지금 개혁 개방 과정에서 자본가들, 새롭게 성장하는 자본가들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현대 그 오사운동 이후에 반제국주의 반봉건 투쟁에서도 노동자 농민회도 얘들도 같이 참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재적 문제를 또 역사하게 대입을 시켜. 예. 그래서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가 좀 인식이 다르고요. 이전의 인식에 이후에다 뭐냐면 플러스 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보면 미국의 연구 동향하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건 각자 보세요. 중요한 건 중국 공산당 관점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를 돌아가죠. 여기 청해 대무역 정책들이 있는데 뭐 강동무역 정책 그 내용들은 제가 전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자, 강동무역 체제 시기의 중국의 변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편무역하고 상강무역 나오는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초창기 때는 편무역이었어요. 편무역에서는 이제 무역에 영국 무역 적자를 받았고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아편을 끼고 받았죠. 그래서 이걸 상강무역이라고 하죠. 그걸 잠깐 도표를 보고 이제 설명 좀 할게요. 자, 그 심화 규제 좀 볼게요. 도표 보이시죠? 자, 이거 크게 왜 이렇게 안 되나? 음. 자, 여기 보면 편묘가에서 17세기, 18세기 때인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동인도 회사가 있고요. 동인도 회사 있고 공행이 있어요. 각각의 독점 회사들이 무역을 한 거야. 그리고 뒤에 영국과 청나라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공행 쪽을 통해서 중국에서는 차와 도자기를 이제 수출했고 그다음에 동인도에서는 모직물을 수출했죠. 근데 문제는 이 모직물은 사치품이고 중국 애들은 모직물 잘 안 입어요. 거꾸로 없고 뭐 더운 날씨에 뭐 입겠어요. 면직물이나 이런 것들이 더 좋은데. 자, 그러다 보니까 차와 도자기가 주로 수출하고 모직물은 공행해서
사주는 거야. 왜냐면 영국에서 이제 법에 의해서 그 동인도의 설득에 모직을 의무적으로 할당을 시켜 팔려고 하기 때문에 사주는 거예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창고에 쌓아 놓고는. 예.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공행을 통해서 청라 물건이 더 많이 팔려요. 그러니까 수출이 초과되는 거죠. 그리고 수입은 적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동인도에서 가지고 있는 영국에 가지고 있는 은이 어느 쪽에 공행을 통해 청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항상 무역 영국의 입장은 적자죠. 적자요. 무역 적자니까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은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그때 19세기 때 갖다 팔기 시작한 거는 인도상 아편을 갖다 팔아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상강무역인데 요때 이제 영국은 동인도 회사가 무역 독점권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자유무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양한 상인들이 참여해서 자유무역을 하고 있었고 근데 청나라는 아직까지 공행을 통해서 무역을 하고 있었죠. 여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면 판매을 하고 있을 때는 서로 간에 동인도에서 공행이 각각 대표 회사가 거의 독점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 상관없는데 문제는 상강무역에서 영국의 자유주의 영향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하니까 문제는 그 영국 정부 입장에는 좀 간행을 바꾸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뭐냐 공행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도 지금 자유무역을 하고 있고 다양한 상인들도 하고 있는데 너희도 공행 폐지하고 다양한 상인들과 하자. 그리고 영국과 청나라가 각각 정부 입장에서 맞닿아서 통상 문제를 논의하자. 근데 청나라는 거부를 해버린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도상 아편을 갖다 파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을 보면 청나라가 차를 통해서 은을 이렇게 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은을 이제 이게 반대됐네. 영국의 은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때 이제 영국은 어 인도에 면직물을 팔거든요. 그러면 인도는 아편을 팔고 물론 아편은 이때는 밀무역 형태로 팔아요. 그러면서 아편을 통해서 청나라의 은이 영국에 들어온 은이 어쪽으로 이렇게 인도 쪽으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인도는 원직물 받는 대가로 영국 쪽에 이렇게 은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청나라의 은이 어느 쪽 다시 영국으로 들어오는 구조였죠. 그러면서 요 상황이 들어가면서 이 아편이 들어오면서 다시 거꾸로 청나라가 무역 적자가 되는 거죠. 영국은 무역 흑자를 보는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아편 전쟁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구체 내용을 들어가 보죠. 자, 강동 무역 초기에는 영국의 동인도에서 중국의 강동 공행상에 간의 편무역 형태였는데 물론 약간의 지방 무역도 있었어요. 이 지방 무역은 동인도 회사의 허락을 받고 일반 상인들이 무역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허가권이 그렇게 허가를 많이 내준 것도 아니고 동인도 회사의 무역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중요한 무역 형태가 아니었어. 자, 지방무역은 일반 상인들이 회사의 허가를 받아 하는 무역이긴 했지만 중국 무역 독점권을 가진 동인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며 그 규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요. 영국은 동인도 회사의 제도의 후추와 항로, 영국산 모직물, 인도산 면직물 파는데 이게 주요 수출품 영국산 모직물이에요. 왜냐하면 후추와 항로는 영국 외에 다른 통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인도산 면직물은 들어왔긴 했지만 중국 자체에 면직물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상품성이 없고 얘네들이 좀 나서는 게 영국산 면직물이었다는 거. 예. 그리고 중국은 차와 견직물, 도자기를 갖다 파는데 특히 영국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게 차였어요. 차. 생활필수품으로서. 그러나 중국의 수출인 차에 대해 영국의 수요는 늘어나는 추세인데 반해서 그 영국의 주요 수출품인 모직물은 중국인들에게 거의 사치품 취급받았어. 그래서 수출품을 증가시키는데 한도가 있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직물, 모직물 갖다 팔려고 영국에서 커터를 정해놓고 그 동인도 회사에게 할당을 강요했지만 실제로 동인도 회사들이 잘 안 팔리니까 공행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그걸 대신 사주고 그걸 창고에 놔뒀다고 했죠. 예. 근데 좀 사줘야지 무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그 판무역 안에서 강동 무역 체계는 초기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중년 간의 무역 수지는 항상 중국의 수출을 우리 영국은 그러면서 영국의 은이 중국에 유입됐어요. 자,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강무역이 등장하게 되죠. 자, 19세기 이제 초반인데 18세기 후반부터 상강무역이 이제 행해지면서 양상이 달라졌는데요.
영국은 중국으로부터 차 수입이 증가하여 지불한 은이 부족해지니까 인도산 아편을 이제 끼워 팔아서 무역 적자를 만회하려고 했다. 그래서 영국의 인도산 아편 판매가 늘어나면서 1826년 고비도 오히려 중국 은이 인도를 통해서 이제 영국에 유출되는 무역 역조 현상이 나죠. 그러니까 영국 입장일 때는 수출이 초과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 입장일 때는 수입이 더 많아지는 거죠. 자, 이때 영국의 동인도에서 무역 독점권 폐지되고, 영국은 이제 지방 무역 상인들이, 그러니까 자유무역 이제 상인들이 별개로 중국과 공행과 무역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제 영국이 이제 명분을 쓴 거지. 예전에는 1대1 간의 독점 회사 간의 무역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상인들이 와갖고 공행하니까 이제 자유무역을 뭐냐면 철폐를 주장하면서 이제 중국과 영국 간에 1대1 맞짱 한번 떠보고 통상을 논의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 시장 전체를 개방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강자중국사에 또 정리를 해놨어요. 동해사 신화자료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그럼 아편무역의 결과를 좀 볼게요. 자, 아편무역에 의한 청의 사회 경제 변화 보면 청나라는 아편무역을 통해서 수입 초과고 전락을 했고요. 아편이 현재 널리 확산되면서 국민 건강에 상당히 피해를 미쳤죠. 특히 관료나 병사들이 아편의 흡식은 국가기관 회의와 전투 능력의 상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제 빈민층들 아편 음식으로 해서 농촌 경제 파탄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 아편 음식의 풍조의 만연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재정 부분인데요. 일단은 밀수로 들어온 아편 수입량의 증가로 1820년의 후반부터 대량은이 그 해외 유출된 은 가격이 높게 돼요. 그래서 가격 폭등이 은값이 올라가니까 농민 생활은 더 공공하게 조세민감으로 이어졌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천 은을 중심으로 한 은본위 국가죠. 그래서 금, 은, 동, 칭량화폐가 있으면 은을 기준으로 해서 금과 동의 비율이 정해져요. 그래서 그 당시 은 한 냥에 동원 1,500문이었어요. 마제은 한 냥에 1,500문이었는데 그 당시 그 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은본위 국가지만 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상인이나 뭐 부자나 장사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가지고 있었고, 되게 농민들은 은보다는 동을 많이 가져.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개별 세금을 낼 때도 동전을 은으로 계산을 해갖고 비율 정해갖고 한전을 해갖고 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냥을 내면요, 이 1,500문인데 잘못 쳤네. 아편전의 전에는 1,000문이었어. 1,000문을 1냥으로 계산해가지고 이걸 뭐냐면 항전해가지고 세금을 냈던 거죠. 그래서 뭐 세금이 3냥이다. 그러면 3,000문을 내면 돼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아편 전쟁 이후에 이제 은이 빠져나가니까 은값이 올라가죠. 은 한 냥은 그대로인데 그 동으로 환율하는 교환하는 비율이 달라져. 1,000문에서 1,500문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똑같은 세 냥에 세금을 내더라도 세금의 양이 1.5배나 더 늘어난 거야.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면 세금을 못 내게 되고 그럼 재정이 파탄되고요. 그 다음에 은으로 또 내는 염상들은 이제 세금을 은으로 내거든요. 이들이 은을 못 구하고 은의 독점권, 은을 내야지 그런 염이나 이런 것들 이제 뭐냐면 독점권을 얻는데, 독점 판매권 얻는데 그걸 못 구하니까 세금 못 나고 독점권이 박탈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돼요? 파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은의 조소를 납부하는 염상의 파산으로 염세 수입과 국가재정이 더 공고해졌다. 그러니까 국민 건강에도 문제지만 재정적, 경제적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아편무역을 통해서 청나라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았다. 자, 그 밑에 청해 통상 정책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예전에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뭐 그때 청계정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죠. 요거 청계 폐지에 관련된 부터 이제 강동 무역 체제 설명했죠. 쭉쭉 읽고 넘어갈게요. 자, 그 아편이 널리 이제 퍼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등장해요. 공인론과 언급론이거든요. 공인론은 이제 헌혜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했던 건데 갈릴리나 군인들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 그 당시 그 아편을 합법을 해갖고 이 사람들 못 피게 하고 일반 사람들 피게 해서 세금을 징수하자 이런 내용이죠. 자, 근데 언급론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뭐 오히려 아편을 더 확산시키고 그러면 일반 백성이 피는데 군인들과 관료들은 안 피겠냐? 지금도 피는데 더 확산되지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아편 흡수자 잡아서 판매상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편 흡수자는 뭐냐면 잡아가지고 한두 번 기회 주고 끊지 못하면 사형시키자. 자, 요 언급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되게 보면 공양학파 경세 치용 사상들이야. 대표는 공자진, 위원, 임치서 이런 사람들인데 제가 이제 요 관련된 내용 심화자료 좀 더 내용을 볼게요. 자, 공인동과 관련된 상서 내용이 있고요. 여기 강제중국사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아편무역의 합법화, 간원과 사인들, 그러니까 신사계층들이죠. 군인 등 일부 계층만 아편의입의 제한을 하는 금지시키는 주장이고 헌혜제고 주창자는 아편으로 이익을 얻는 부패한 관리, 지주를 대변하고요. 그러나 강동 지역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 항학당이라는 그 서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얘네들이 주창자다. 한계점은 지배계층의 우민감과 인명경시사상을 볼 수 있죠. 아니 왜냐하면 간원산인 군인들은 항상 몸 생각하고 얘네들은 보호해주자는 논리인데 나머지 계층은 피든 말든 상관없다. 그 논리가 지배계층의 우민감, 민들은 어리석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 얘네들은 무시해도 된다. 그런 사상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요 내용들 문제고 그다음에 국내법의 존엄성을 경시하여서 권력 장치의 위신을 손상시켰다. 그래서 국내법에서 분명히 이제 몇 번에 그 전에도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이런 내용을 주장한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국내법의 어떤 내용들을 믿겠어요? 안 믿겠죠. 예, 이런 내용들. 청주의 통제를 통해서 저지한 제한의 조치가 불가능하냐? 불가능했다. 그래서 간원 산인 군인들은 못 피겠네. 이게 사실 불가능한 거죠. 뭐 얘네들 어떻게 얘네들 피고 싶으면 피겠지.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아편을 되게 이렇게 풀어놓으면 지금도 그런데 아편이 널리 확산되면 또 아편이 어떻게 돼요?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농가 밭을 어, 뒤엎고 아편 농작물을 펴겠죠. 양귀비 같은 거. 그러면 아편 재배로 인해서 농업 생산이 더 파괴될 것이다. 뭐 이렇게 문제점이 있겠죠. 언급론을 볼게요. 자, 언급론은 그 내용을 보면 아편 중독자에게 고정기간을 주고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아편 수입을 정면적 금지하자. 예, 주창자는 현실주의에 불만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는 아편을 인정하고 앞에서 그 어느 정도 허용하지 않은 공인론자들의 불만을 품고 있는 개혁적인 지식분자들, 공양학파들, 경세치용, 항자자, 공자진, 임치서, 위원인데 임치서도 공양학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두 논의를 보고 도강제가 누구 편을 들었냐면 임치서 등의 의견을 듣고 임치서 의견을 듣고 언급론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임치서를 강주주의 흠차 대시로 파견했죠. 임치서인데 흠차 대신하는 것은 황제의 명을 받고 파견한 관리란 뜻이에요. 특별한 명령을 받고 도강제도 예전에 아편을 피웠다가 끊은 경험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 때는 이 사람 볼 때는 아편 충분히 끊을 수 있고 이게 아편이 널리 확산되면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 관련된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1393번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자, 양강총통 임치선은 이게 또 임치선이네. 이때 양강총통이라는 건 그 강동성과 강서성을 총괄하는 총독이에요.
예, 그러니까 강동이 그 강동도 총괄하죠. 그 당시. 자, 그래서 이제 아니 강동 그러니까 강동과 강서를 총괄하고 그 당시 계양이었던 그 당시 그 강동 지역 있죠? 여기도 이제 뭐냐면 총괄하는 근삼이죠. 자, 그 임치선은 바로 9명 중에 1명이었고 그의 의견은 도관계의 뜻에 가장 맞는 것이다. 임해상주는 그 당시 외국 상인들에게 그 직접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피하고 금연을 돕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등 실용성 있는 그 내용인 것이다. 그해 10월 임을 불렸던 도강제는 19번째 차례에 거쳐 소견한 뒤 마지막 날 흠차 대신으로 강동을 파견하여 아편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 예. 자,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서 이제 임시서의 조치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 뭐냐면 영국이 이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전쟁을 벌이는 이 아편 전쟁 부분을 좀 이제 할게요. 자, 요거는 서브노트에 좀 더 자세히 되어 있으니까 이거 좀 볼게요. 자, 당시 항제했던 도강제는 언급론자였던 인치서의 의견을 듣고 1838년 말 흠차 대신으로 강동을 보내가지고 아편 문제를 이제 뭐냐면 처리하도록 했죠. 그래서 1839년 강동에 도착한 임치선은 그러니까 강동에 수도했던 강주를 얘기하는 거죠. 도착했다는 거는 중국인 아편 관련자를 체포하고 아편을 몰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외국인 거주지에 가갖고 포위를 해갖고 아편을 다 내놔라. 자, 그래갖고 거의 강제적으로 아편을 이제 몰수를 한 다음에 외국인 그 아편도 그걸 이제 바닷가에 가지고 와서 그걸 이제 바다에 뿌리죠. 뿌리고 거기에 석회가루를 뭐냐면 같이 뿌린 다음에 그 불을 질려가지고 불태 없앤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서약서를 받죠. 야, 다음에 아편 무역을 하지 않도록 서약서를 받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근데 이제 다른 외국 상인들은 그 서약서를 대부분 썼다고 해요. 아편 무역 안 하겠다. 왜냐면 이 사람들 거의 아편 무역을 안 하는데 문제는 영국 상인들이 반발한 거지. 왜 우리가 서약서 쓰냐? 못 쓰겠다.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서 뭐냐면 만약에 쓸 수 없을 경우 상가를 폐쇄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뭐냐면 또 압박을 준 거야. 상가를 폐쇄시키겠다고. 자, 그러니까 그 소문을 이제 그런 조치를 하니까 그걸 이제 영국 본국에 알렸죠. 우리 좀 도와달라. 군대 파견해서 임시서 좀 혼내달라.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때 이제 그 군대 파견해서 이제 위에서 논의를 했때 대부분 90% 이상은 파견하자. 그런데 그때 그랜드스라는 그 사람이 자유당 쪽에 속한 사람인데 이걸 반대했어요. 이거 드러운 전쟁이다. 무슨 아편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냐. 명분도 없지 않냐.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것만 무시해버리고 찬성표를 내서 결국엔 군대를 동원을 했죠. 예. 그래서 그때 동원된 군대들이 영국 군대도 있고 동인도에서 군대도 있어요. 같이. 자, 그래서 이제 아편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가정을 보면요. 이게 좀 오타네요. 예. 그러니까 두 번에 거쳐서 이제 파견돼. 1차 파견과 2차 파견. 그래서 엘리어트 원정 함대를 거쳐서 천진 근처에 상륙해서 천빈 가조약을 맺고요. 왜냐하면 천진까지 간 게 뭐냐면 북경 정부하고 상대하고자 이제 위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몰수 아편을 배상하고 홍콩섬을 하락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때 기선이라는 사람이 이 청진 가조약을 했는데 이 보고를 들은 도강제가 열받아갖고 얘를 파문시켰어.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영국 정부는 2차 함대를 파견하죠. 엘리어트가. 그래서 이제는 북경이 아니라 노리고 간 게 아니라 그 밑에 강주를 이제 점령하죠. 강주는 강동성의 성도죠. 여기가 강주죠. 잠깐 지도 좀 보여줄게요. 위에 있나? 잠깐만요. 이게 지도가 어딨나? 네, 지도를 그냥 지워버렸네. 그냥 할게요. 예. 자, 하여튼 강주가 하나를 메꾸되 울수 납부를 배상하고요. 영국군의 강주 주둔을 승인하는데 요 과정에서 이제 강주 삼원리에서 항쟁이 일어나. 예, 민중들이. 그래서 이 삼원리 항쟁 부분을 좀 집에 서브노트가 좀 없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심야 과정에서 좀
내용을 이제 찾아서 볼게요. 사모님 관계. 자, 심화 규제 내용을 보면요.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튀어나왔나? 여기 있네요. 여기 찾았는데 제가 여길 참조하시고 그 밑에 잠깐 쭉 내려가서 음. 자, 사모님 투쟁 민중투쟁이 일어나는데요. 자, 이게 몇 페이지냐면 505페이지예요. 자,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제 2차 함대를 이제 파견해서 강주 합약을 맺게 됐죠. 그래서 강주수 북쪽에 사방포대를 점령하고 있던 영국군이 있었는데 이때 이들이 북쪽인 삼원리를 침략해서 여자 한 여인을 능욕해요. 민중이 열받아가지고 침략군을 공격하는 사건이 있어.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영국군이 이제 포위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영국 장교였던 장군이 아니라 장군이죠. 예. 그 장군이 이제 뭐냐면 위협을 한 거야. 강주 지부 여분순을 위협을 해갖고 그러니까 강주 지부 여분순이 이제 신사들이 와가지고 설득시켜 해산시켰다. 그래서 호응에 철수했다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사회에서 볼 수 있듯이 청나라 군대가 청나라 군대가 영국군에 졌잖아요. 근데 영국군은 누구한테 진 거야? 결과적으로 민중들이 진 거죠. 삼원리 주민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부터 이제 뭐냐면 어떤 말들이 그냐면 백성은 간을 두려워하고요. 간은 양기를 두려워한다. 예. 그래서 그 결국엔 양기를 누가 쳐부신 거죠? 백성이 쳐부신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후에 배운동이나 반제국주의 운동의 바탕이 됐다. 그리고 이때 이제 청주 건의가 실추되죠. 자기들은 묻히려는데 청나라는 군대에 패배했잖아. 이런 것들이 나중에 태평전국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3월리 투쟁은 후에 태평전국이나 중국 공산당의 민중투쟁에 어떤 역사적 기원을 이뤘던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요 1399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청조보다 강한 양기가 백성을 두려워하니 백성은 언제나 청조에 반결될 수 있었다. 1854년에 상해 소도에서 호응하여 한때 수만 명이 강주를 포기하였고 1855년에 신주부성을 공격하여 대성국을 수입하는 등 수입했던 징계도의 자수에서 나는 익힌 동기를 간신의 가전주구와 압박에 의해서 번기 그러니까 여기는 서양의 오랑캐죠. 번기가 강동에 들어온 사실을 들 수 있다. 홍수전도 제1차 중형전의 결과 인정받게 된 기독교를 이용해 방일된 것이다. 자, 이런 사모님 투쟁들이 후에 이제 여러 사건들이 영향을 줬다는 걸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민중들의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 강주 입성 저지 운동이야.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그 천진조약이나 남경조약 이후에 강동에 직접 이제 들어올 수 있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 강주만 문을 열었다고 했잖아요. 강동무역에서. 그래서 강동무역은 이제 뭐냐면 폐지됐죠. 남경조약에서. 그래서 요 남경조약에 입각해서 강주에 시내에 입성하려고 했어. 그래서 원래는 이제 외국인들은 강주 외곽에 한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만 거주해서 무역을 할 수 있고 밖에 나가려면 그 꼭 허락을 받고 잘 못 나가게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남경주하고 강동구역이 폐지되니까 이제 강주에 들어갈 수 있고 자유롭게 이제 열리거든요. 개항점을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어요. 이 강주 입성 운동이야. 이게 최고 반영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입성을 저지시켰다. 들어오는 것을. 물론 이것도 잠시뿐이고 나중에 다 들어와요. 예. 하여튼 이런 아편전쟁 가정에 제1차 아편전 가정에 삼원리 투쟁과 그리고 강주 입성 저지 운동 같은 민중대 투쟁이 있었고 그게 후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서 경기도 합격자 서브 노트를 볼게요. 자, 그다음에 다시 이제 3차 파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프로틴주의 북상에서 양자경 요지에는 하몬, 영파, 진강까지 합력한 다음에 차례로 상해를 점령하고 남경까지 육박하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남경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3번의 함대를 파견하는 과정에서 맺게 되는데, 요 남경조약은 앞에 있는 강조 합약이나 그 다음에 천빈 가조약에 있는 내용을 다 포괄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남경조약을 이제 볼게요. 이게 중국에서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데, 자, 그 내용을 보면 홍콩을 하장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요때 홍콩은 뒤에 좀 다시 얘기했지만 지금의 홍콩의 전체가 아니라 홍콩 섬을 얘기해요. 그래서 홍콩은 크게 3부분 나눠져 있죠. 홍콩 섬이 있고, 이게 앞에 요 앞부분에 구룡반도가 있다. 그림을 잘못 그렸네. 예. 여기가 구룡반도가 있어요. 구룡반도는 9개 용이 뭐냐면 모양을 형상화했던 구룡반도인데, 이 구룡반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신계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신계가 90%고 이 구룡반도와 홍콩성이 도시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10%예요. 그래서 홍콩성은 어디까지 해당하냐면 여기 지금 남경주의 홍콩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남경주에서는. 이거 청진조약에서는 구룡반도, 북경조약 구룡반도까지 차지하도록 했고,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더. 홍콩의 하장, 그 다음에 하장은 그냥 주는 거예요. 예. 그다음 5개의 항구를 개항 있죠. 강주, 상해, 함원, 복주, 연파. 공행제도를 폐지시켰고 배상금을 지불했고요. 그다음 관세지들도 써. 그때 이제 협정관세인데, 협정관세는 영국과 중국이 협의해서 관세를 정하는데 일방적인 협정관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국이 협정해서 양국의 관세를 하는 게 아니라 중국 물자가 뭐냐 영국에 들어간 거는 영국이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거고, 거꾸로 영국 물자가 중국에 들어올 때는 수입품의 관세를 영국과 협의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뭐냐면 제한적인 거죠. 좀 불평등한 요소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이제 개항 후에도 되게 관세 조약도 이 협정 관세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남경조약이 있으면 남경조약 부속조약이 있죠. 그걸 좀 세분화된 그런 부속조약이 맺어졌는데, 이게 5구 통상장정과 호문조약이에요. 5개 항구 열대 관련된 규정들 5구 통상장정이 시행하는데, 자, 수익관세의 경우에는 수익가격의 5%를 규정하고요. 치해법권을 규정했다는 거. 영세제품권 인정하죠. 통상항구의 군함을 파견해서 수시로 이제 뭐냐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고요. 허문조약은 체육대우를 인정했다는 거. 체육대우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세상의 혜택을 받는 국가, 양쪽이 조약을 맺을 때 한쪽에 제일 유리한 쪽이 다른 제3국에도 자동으로 적용하는 체육대우였고, 그다음 토지 임차권을 인정했다. 빌릴 수 있는 거나.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조계라는 지역이 만들어지죠. 도시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임차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이제 행정권이나 군사권, 사법권 다 갖고 대신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그런 조개 같은 지역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이 남경조약과 그다음에 그 밑에 5구 통상장정이나 호문조약 같은 부속조약에서 아편 문제는 다르지 않았냐? 아편은 어떻게 좀 얘기했는데, 아편은 묵시적으로 공인했다고 보시면 돼요. 묵시적 공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으로 아편을 허용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말이냐면 양악이죠. 양악. 양의 서양의 약품 있죠. 서양의 약품을 수입해도 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근데 이 양약을 통해서 아편을 들어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아편이 진통제 역할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묵시적으로 공인했다. 묵시적으로.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공인된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명문화되기 시작한 건 나중에 북경조약 이후부터예요. 예. 이건. 자, 그러면 이제 영국하고 남경조약을 맺고 나서 그와 비슷한 조약을 또 미국도 맺어요.
망하 조약인데, 자, 망하 조약은 수익 관세의 경우 수익 가격 5%만 뭐냐면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이게 협정 관세죠, 일종의. 원래 관세는 그 수입국의 마음대로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협정 관세 같은 건 양국이 이제 협정에서 맺은 관세야. 그다음 아편 무역을 금지하고요. 여기는 이제 좀 약간 영국과 다르죠. 왜냐면 미국에서는 아편 무역 자체를 예전부터 금지를 주장했던 거야. 영국만 이제 했던 거고, 치해법권을 규정하고 통상항구의 군함을 파견하고 그 내용이 있고요. 항포 조약은 프랑스인데 개항장 안에서도 자유로운 정규력. 요게 좀 이게 개항장이에요. 개항장. 개항장 벗어나면 안 돼요. 불법이야. 근데 나중에 이제 개항장 벗어나서 뭐냐면 선교를 했다가 잡혀서 죽게 되죠. 또 그것 때문에 제2차 아편 전쟁이 일어나고 12년 후에 조약 개정 그런 것들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항포 조약과 망하 조약도 같이 영국, 미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맺어졌다. 당경 조약과 함께. 자, 그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제1차 중요한 결과를 볼게요. 불평등 조약으로 관세 자주권 상실, 보호 관세를 실시할 수 없었다. 협정 관세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자기가 마음대로 그런 걸 관세를 이제 매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과 협정 관세를 맺게 됨으로써 수입품의 자유로운 어떤 유입이 가능케 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일어났죠. 그다음 치해법권 인정하면서 영사재법권 인정했고 체육대역 이게 다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와 비슷한 조약이 영국, 우리나라에서는 강화도 조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 있죠. 조일 수호통상 조약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다 불평등 조약이라고 동아시아 교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제국주의 심리학의 발판을 맞는데 홍콩성이 정식으로 하향됐고 5개 항구가 개항이 됐고요. 통상항구에 대한 군함 파견, 순시가 가능했고, 그다음 토지 임차권 있죠. 조계제도 기출 만들었고요. 개항장에서 자연 선교했는데 이때 교회는 이제 제국주의 앞잡이 노릇을 했는데 특히 프랑스가 그 역할 많이 해요. 프랑스는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하거든요. 이 문화적 제국주의는 뭐냐면 프랑스의 문화, 종교를 식민지나 자기가 침략했던 국가에 많이 강요해. 그래서 선교사들을 많이 파견해요. 선교사를 파견해갖고 그곳에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뭐냐면 그걸 바탕으로 발판을 침략 발판에 기반을 마련하죠. 그리고 선교사가 이제 파견하다 전파하다 죽으면 그걸 바탕으로 또 남에나 치고 뭐 중국이나 영국이나 그다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다음에 그 베트남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침략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아프리카도 그렇지만 아시아 지역에도 제국주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 그들이 원하진 않았지만 그들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지금 기억을 해주시고, 자, 아편 무역에 대한 일제 중국 간섭이 아직 않게도 규정했는데 이건 이제 아까 남경조약의 내용을 보면 양약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아편무역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인정을 해갖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미국 같은 나라는 예전부터 아편무역을 반대했기 때문에 아편무역 금지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주요 대상은 영국이기 때문에 실제 내용은 영국이 중요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그 엘리오 사건과 이제 북경조약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